그 아실의 유승균 PD입니다. 이번 주 초 미국 텍사스 중부의 하천이 폭우로 인해 2시간 만에 6m 불어나면서 현재까지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직접적인 책임이 있든 없든 정부 효율부라는 이름의 칼자루를 휘둘러 기후를 연구하고 재난을 대비하는 전문가들을 없애버린 트럼프 행정부가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죠. 우리가 고민해볼 점들을 이번 주 그것은 알기 싫다에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604회) 그것은 알기 싫다 금요일 순서를 시작합니다. 저는 건조 에디터와 함께 김우성 지역위원장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어느 지역위원장이냐면 울산 남구 지역위원장이에요. 어서 오십시오. 네, 김상욱 민주당 의원의 지역구에 살고 있는 조국혁신당 김우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예전에는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 지역구에 살고 있었고요. 맞습니다. 네. 서울 사는 친구가 문자를 보냈어요. 야, 너네 지역구 의원님 열심히 하시던데? 뭔 소리야? 하고 봤더니 아차! 우리 지역구가 김상욱이었지. 뭐 이런. 네. 네, 저도 이게 뭔 일인가 싶습니다. 아, 정치 얘기? 그래서 대혼돈이에요. 울산 남구는. 심지어 이 지역구의 국회의원도 자기가 다음번에 여기 출마할 수 있을 거란 확신이 없어요. 네. 진짜 내 마음은 뭘까? 네. 그래서 마음을 완전히 비우고 그냥 지금 방송 출연하고 다니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살아서 울산 남구의 민주당 의원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약간 기대 별로 안 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거 몇 달 만에 이렇게 되다니? 뭐 이런 그렇습니다. 네. 이게 삼김 시대에나 보던 거거든요. 우리 동네에 이정당 지역구 의원이 생겨? 네. 무슨 뜻이죠? 네. 옮겨갔다는 소리입니다. 너무 작고 소중한 김상욱 의원. 네. 예, 아직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지 않지만 소중하게 여겨주십시오. 즐거워 보이세요? 뭐 현상은 즐거운데, 그러니까 마음이 아직 즐거움의 영역에 가 있지 않습니다. 산불하고 수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문제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 흔히 이상기후가 원인이 아닐까, 그 이상기후가 뭔지 잘 모르더라도 쳐다보고 있었던 것들에 대한 궁금증을 이 첫 시간에서 두서없이 떠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오늘도 제가 궁금했던 것들을 좀 더 여쭤보려고요. 그것은 알기 싫다는 용산에서 실내를 담당하고 있는 컴스테이션, 꾸준히 당신을 챙겨주는 로아스웰 혈당 그리고 다이어트, 꼼꼼한 사람들이 쓰는 요즘 치약, 개도 믿고 나도 믿는 케미하우스 애견 매트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탄수화물과 당이 당신을 위협합니다. 식후 혈당 상승 억제, 탄수화물의 지방 합성 억제. 이젠 챙겨 먹자. 로아스의 혈당 그리고 다이어트. 제조원 우리바이오, 유통판매원 로아셀 바이오팜.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거? 유해물질 안전기준 통과로 믿을 수 있는, 미끄럼 방지로 넘어지지 않게 안전하게, 음식물을 흘려도 잠깐 실례해도 쓱 닦아주면 그만, 강한 내구성과 보건력으로 짓궂은 아이들도 거뜬하게. 갖고 싶어? 사람과 함께, 동물과 함께, 케미하우스 애견 매트. 과일 먹을 거였으면 양치는 이따 하지 그랬어. 왜? 맛있는데 과일? 방금 이따 끈 거 아니야? 이가 막 시리고 혀가 마비돼서 과일 맛을 못 느낄 텐데. 아, 요즘 치약 모르는구나. 자연 유래 성분만으로 만들어서 입안을 자극하지 않거든. 오, 요즘 치약은 다 그래? 아니, 요즘 치약만 그렇지. 요즘 치약. 하루 3번 자연으로 만든 치약, 성분부터 효과까지 안심 치약, 요즘 치약. 스포츠카처럼 강력한 사양의 하이엔드급 PC. 고가의 장비들을 내 손으로 조립하는 일, 시간과 열정, 꼼꼼함과 치밀함이 필요합니다. 초보라면 부작용으로 몸은 관절염을 얻거나 쿨러는 물이 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컴스테이션을 고민해 주십시오. 이달의 PC로도 커스텀 사양으로도 빠르고 견고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액세스몰과 010-8279-5568 컴스테이션을 만나보세요.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탄소를 마구 배출하는 반도체들이 들어간 컴퓨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소개하셔도 괜찮으신 건가요?
이미 배출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컴스테이션 이달의 PC는 늘 그대로인 것처럼 보이지만 작은 사양 변경들이 수시로 일어납니다. 네, 이달에 바뀐 사양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존 사양에서 삼성 메모리 16기가로 교체한 모델 1 FXX 라데온 RX 9060으로 그래픽 카드를 바꿨고요. 9060 들여왔습니다. 그리고 AMD 라이젠 5를 탑재한 모델 2도 있습니다. 라이젠 7 6세대 9800X3D로 업그레이드된 모델 4도 준비되어 있고요. 네, X3D 비싸다는 거 했는데 요즘 좀 안정됐나 봅니다. 들여왔습니다. 네, 그래도 여전히 화려마냥 날뛰고 있는 부품의 가격 속에서 완성형 조립 PC를 팔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네. 가장 적절하고 가장 안정적인 조립 PC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도 10년의 노하우 컴스테이션이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관공서, 사무실 등 대량 주문도 환영받는다고 하시네요. 꾸준한 관리를 받은 고객들이 몇 년이 지나서 새롭게 전체 컴퓨터 세팅을 하시느라 다시 찾아주시고 있습니다. 네. 후기들이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그렇습니다. 액세스몰 컴스테이션에서 내 사무실, 내 작업실 PC를 주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정도의 작은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요, 민생지원금을 활용하실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아,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시기가 딱 맞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 번 환율 전쟁에서 패배했을 때 문제가 뭐냐면, 필요한 수입 물량이 $1 환율이 아주 불리할 때 들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몇 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그래픽카드가 좀 비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수급이 안정적이었던 것들을 들고 들어온 것 같습니다. 참고로 9060, 4060보다 훨씬 좋고 4070하고 비슷합니다. 그 정도면 모든 게임 다 하실 만합니다. 숲과 정치의 이야기 예티 코너. 굳이 이 방송을 위해서 울산에서 와주셨습니다. 네, 관광객 김우성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일정이 없으셨죠, 이번에는. 뭐 겸사겸사 만들었죠. 네. 네. 앞으로도 이렇게 저희가 굳이 여기까지 행차해 주십사 강요할 때가 간혹 있을 겁니다. 그 아내님한테 이거 출장이라 어쩔 수가 없네 하면서 하하호호 목에 카메라 걸고 서울로 왔습니다. 하루 일찍 오셨다면서요? 네. 하하호호. 미술관에 가고 싶었는데 미술관이 휴관이더라고요. 청취자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만 하신 거예요. 아마 도움 말씀을 최근에 가장 많이 요구를 받으셨을 때가 경북 산불 때였을 거예요. 올봄. 맞습니다. 공화국이 환란에 휩싸여 있었고 그때만 해도 내란수계가 아직 대통령이었어요. 직무정지된.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안 가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래서 이렇게 돌아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단연 헌정사상 최악의 산불이었습니다. 가장 넓은 지역이 탔습니다. 의성의 휴게소는 말이에요. 낙동강변에 붙어 있어서 네. 수도권 사람들이 경남 갈 때 보는 경북 내륙의 시작 지점이에요. 그렇죠. 충북에서 경북 넘어가면 상주 문경이거든요. 상주 문경을 왔구나라고 보는 순간 의성휴게소가 딱 나타납니다. 거기 근처에서 발화가 시작됐죠. 근데 동해안까지 갔습니다. 엄청 간 거죠. 경상북도가 네. 얼마나 큰데요. 그러는 동안 10만 헥타르 정도를 태웠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상 가장 큰 산불이었단 말이에요. 이때 김우성 위원장님을 찾는 사람들이 많았죠? 네, 산불 얘기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늘 되게 조심스러웠어요. 산불은 아주 복잡한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기후변화를 우리가 자연재해라고 하지만 이거는 사람들에 의해서 발생한 영역이고 인간사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는데 주제였죠. 산불도 비슷해요. 예를 들어서 산불의 발화 원인 이런 거 보면은 쓰레기 태우다가 한 30% 정도 나오고요. 입산자 산에 가는 사람들의 실수로 한 40% 가까운 산불이 발생합니다. 담배꽁초 취식 이런 거. 네, 그러면 우리나라의 산불 통계를 보면 거의 대부분 봄에 나고 거의 대부분 사람에 의해서 발생해요. 그럼 이것들은 이거를 자연재해라고 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고민이 있어요. 한국에서 벼락이 쳐가지고 산불이 났다 이런 거는 거의 그런 없잖아요. 거는 거의 의미가 없는 통계고요. 네.
그래서 이게 산불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라고 했을 때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이야기할 수가 있는 공간이 아니면 충분한 긴 분량의 글을 쓸 수 있는 공간이 아니면 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쨌든 이것도 시간 제한이 있는 방송이니까 네. 보통은 산불에 관한 이야기를 뭐 학교에서는 한 학기를 통해서 배운다거나 아니면 그걸로 학위를 받는다거나 뭐 임학과 나오셨으면 네네, 네. 그걸로 아주 일부만을 다룬다거나 뭐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어디까지 얘기해 드릴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복잡한 현상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방법들에 관한 것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들에 관한 얘기들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라디오 방송, 시사 방송 20분에 나간다라고 치면은 혹은 유튜브에 나간다 치면은 딱 그 구성이잖아요. 네. 그럼 왜 났나요? 왜 이렇게 크게 났나요? 누가 잘못한 건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20분 만에 다 말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빠르고 쉬운데 네. 사실 이게 우리는 모든 걸 쉽게 이해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그런 문장을 많이 보시잖아요. 관상은 과학이다라든가. 그렇죠. 뭐 혈액형, 별자리. 혈액형 별자리 너무 옛날 얘기인가요? 요새 그것도 있어요. 세믈리에라고. 뭐예요? 소믈리에랑 네. 쎄함을 합쳐가지고 네. 쎄한 거를 바로 이제 약간 관상으로 알아낼 수 있다. 세믈리에. 세믈리에 굉장히 좋은 표현이네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네. 우리는 진화를 통해서 현상을 당장 파악하는 게 생존에 유리하게 진화했어요. 그러니까 숲속에서 다른 부족을 만나요. 그럼 걔네가 우호적인지 적대적인지를 1초 이내에 판단할 수 있어야 내가 무기를 꺼낼 건지 인사를 할 건지 결정할 수 있고 동물들은 그걸 하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성공적인 선택을 한 사람들이 살아남은 게 우리 조상님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빠르게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쓸데없이 적대적이라거나 너무 순진했으면 다 제거됐겠죠. 네. 근데 인간이라는 거는 그렇게 한 명만 놓고 봐도 되게 복잡한 존재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유명 작가가 한 얘기가 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길을 건너 무단횡단을 하다가 쓰레기를 줍더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인간이 이렇게 복잡한 존재다. 그렇죠.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이랑 쓰레기를 줍는 사람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회를 이야기하거나 산불 같은 현상을 이야기하는 건 엄청 복잡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빠르게 판단하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그 과정에서 뭐 축약되는 정보들 이런 것들이 휴리스틱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상실되는 정보들이 본질을 놓치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 것들을 좀 펼쳐보죠. 왜냐하면 저는 시민들이 언론의 이해나 언론의 관성보다 좀 더 이해력이 이번에 뛰어났다고 생각하는 게 네. 최초의 실화 실제로 불을 지른 사람이 누구냐에 대한 보도를 언론은 열심히 하고 싶어 했지만 저는 시민들은 그렇게 궁금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이번은 확실히 분위기가 달랐던 것 네, 같아요. 다른 더 큰 원인을 찾고 싶어 했지 네. 성묘객이 무슨 라이터를 떨어뜨렸고 이런 보도가 매력 있게 들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러면은 조상 모시지 마. 그러니까 문제가 있잖아요. 성묘객 입산 금지. 네, 조상 모시지 마라든가 예를 들어서 그 뭐 울산 지역에서도 어떤 뭐 농막이나 이런 산과 가까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파생되는 어떻게 피하기 어려운 실수들 네.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숲과 가까이 살아가면서 발생하는 문제는 되게 안 만들기 어려워요. 산에 가지 마세요. 숲 가까이 살지 마세요.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규제를 강력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 좀 느슨하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같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 한반도에서 살아온 인류를 하산하라고 시키는 건 너무 이상해요. 네, 국토의 한 60% 이상이 숲이에요. 근데 그 가까이서도 사람들이 살아요. 네. 근데 그 사람들한테 사실상 뭐 불 쓰지 마세요. 어렵잖아요. 그죠. 그게 원래 살아온 방식이 네. 저희가 원래 살아온 방식이잖아요. 네, 말 그대로. 인간이 존재하면 네. 산불이 발생해요. 네. 근데 더 나아가서는 인간이라는 종이 존재하기 전에도 산불은 있었어요. 그렇겠죠. 식물이 그러니까 거대한 나무들이 먼저 살았잖아요. 네. 그때도 산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종이 사라져도 산불은 존재하는 거고 다만 현재는 인간이라는 종이랑 상호작용을 하면서 대부분의 산불이 인간에 의해서 발생하고 뭐 관리가 되고 그러는 단계에 있으니까 주로 우리의 삶과 닿아 있는 산불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다뤄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기본적으로 언론에서 그러니까 그런 요청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산림청의 정책적인 문제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세요. 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그 모 유튜버가 올린 영상이 굉장히 화제가 그래요? 됐더라고요. 뭐요? 세덕후님인가요? 네, 맞아요. 네네네. 예, 언급을 해도 될까요? 네. 네, 이제 그분이 그 탐조 활동을 주로 하시는 유튜버인데. 네네네. 그분 영상 진짜 좋은 거 많아요. 네, 근데 그 중에 이제 그 이번에 그분 새들도 이제 숲의 구성원이다 보니까 산불에 대해서도 그분이 영상을 하나 만드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주요 언론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산림청의 어떤 카르텔이 산불이 나면 이익을 얻는 구조고, 그래서 뭐 소나무를 뭐 그 다 화렵수를 베어버리고 소나무로 채워가지고 이게 다 발생한 거고, 그래서 산림청을 조져야 된다. 막 이런 결론의 영상을. 그러니까 그것도 네. 유효하고 네. 저는 옳은 구석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했었거든요. PD 수첩의 논조도 같았어요. 똑같았어요. 관련했던 게. 출연진도 같았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그 부분은 거기서 논리적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실제로 산림청의 공무원들과 거기서 퇴직한 혹은 그 주변에 있는 어떤 업체들은 네. 산불이 났을 때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있다. 그 구조는 분명해 보였고 그걸 지적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았어요. 네. 그게 100%의 이야기가 아닐 뿐. 네. 일단은 그러니까 그 이후 구조에 관해서는 또 다시 다루겠지만 네. 그러면은 산림청장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그 논조 중에 하나가 산림청은 범죄 집단이고 산림청장을 바꿔야 된다. 뭐 이런 논조가 있는데 또 나가서 해체해야 된다. 아, 네네네네. 근데 사실 그게 진짜로 문제의 본질이라면 저는 문제는 되게 쉽다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산림청장을 바꾸면 문제가 해결되면 지금 바꾸면 되잖아요. 그 산림청을 해체해서 문제가 해결될 거면 지금 되게 좋은 시점입니다. 산림청의 수사권을 빼앗고 수사권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뭐 네, 나무 기소청으로 축소시키는 거죠. 네네네네. 네.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저는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왔죠. 허니문 기간에. 네. 그러니까 이러면 쉬워지는군요. 네. 산림청의 공무원들의 어떤 권한을 빼앗고 어떤 사업권을 빼앗고 인적 청산을 대대적으로 했을 때 다음번에 이런 산불이 나는지 안 나는지 보자. 근데 우리가 그런 거대한 사회 실험을 할 수 있을까요? 위험하기도 하고 게다가 뭐 피해 범위를 만약에 줄일 수 있다 치죠. 중요한 주장 중에 하나는 구조대의 인력과 장비의 현실화였는데 그건 할 거예요 아마 새 정부가. 그걸 하고 나면 좀 더 빨리 끌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횟수나 이게 일어날 확률을 줄일 수 있나? 이건 기후위기 영역이거든요.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거죠 지금. 예, 많은 분들이 안 보시고 지나갔던 되게 많은 전문가들이 올 봄에 지적했던 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산불 위험 시기가 4월에서 3월로 앞당겨졌다는 거다라는 거였는데 그걸 산림청장 모가지를 날린다고 해서 해결하지는 못하거든요. 하면 좋겠지만. 네, 그래서 조직 개편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조금 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 이번 산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앞서 피해 면적이나 이런 거에 관한 얘기를 해주셨지만, 제일 크게 달라졌고 너무 아팠던 부분은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아, 그죠. 사망자가 많았습니다. 30명이 넘게 돌아가셨어요. 현실감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게 왜냐하면 현실감이 없으신 게 맞아요. 우리가 과거에 전통적으로 재난을 인지할 때 산사태는 사람이 못 피하고 죽는 거예요. 비 올 때 갑자기 무너져서 그냥 집을 덮쳐버리니까 그냥 죽는 겁니다. 근데 산불은 피할 수 있는 재난이에요. 그죠. 불이 오면 우린 도망가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사망자가 많이 나오는 산불은 없어요. 근데 이번에는 굉장히 많이 돌아가셨는데 이게 어떤 산불의 규모의 문제도 있지만 되게 많은 것들이 기존 산불들이랑 달랐거든요. 달랐던 것들을 조금 얘기하면 일단은 저는 사실 강원도 동해안에서 나는 산불이랑 다른 지역 산불은 약간 다르게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지형이 다르고 이게 산불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우리가 얘기할 때 지형, 뭐 기상, 식생 이런 것들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지형이 어떻게 다르냐에 따라서 불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날씨가 어떠냐에 따라서 불이 달라지고 어떤 나무들이 사느냐, 연료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물리적인 변수가 굉장히 많군요. 근데 이것들이 되게 복잡하고 또한 어려워요. 근데 예를 들어서 강원도만 이렇게 좁혀서 좀 얘기를 해보면 여기는 이제 그 태백산맥을 넘어가면서 바람이 건조해지고 이래서 건조군요. 네, 건조해지고 이래서 거기에 살 수 있는 종들이 제한돼요.
그래서 소나무들이 주로 많이 사는 이유가 거기가 되게 건조하고 뜨거운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애들이 좀 들어오기 힘들고 자연적으로 그 소나무들이 분포하는 지역이기도 해요. 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해손 같은 거군요. 맞아요. 네. 네, 영동 지역에서 먹고 살기 힘들다. 네, 그러니까 화렵수가 산불에 강한 거 상대적으로 맞습니다. 근데 너무 거기가 뭐 건조하고 척박해서 화렵수가 제대로 자랄 수 없는 지역이라 자연스럽게 침엽수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지역이면 그 식성을 우리가 노력을 통해서 바꿀 수 있을까? 이거 되게 어려운 거예요. 거기에 물 환경이나 기상을 바꿀 수는 없거든요. 이해해야 되는 어려운 지점이 그거네요. 네네네네. 아열대 식생이 점점 한반도를 덮고 있는데 이제 저 귤 재배할 수 있는 곳들도 많아지고 네. 오징어는 위로 올라가고 근데 아열대에서 잘 먹고 잘 살던 화렵수들이 영동 지역으로 가는 건 힘들다. 그죠. 거기는 되게 뜨겁고 건조하고 바람 많이 불고 주기적으로 산불 나고. 이런 근데 지역. 그 영동 지역은 예전보다 더워졌다. 산불에 더 취약해질 수 있죠. 그리고 그런 지형에 관한 문제가 있고 아까 뭐 기상이나 식생 뭐 이런 것들에 네. 관한 게 있어요.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그 대형 산불 났을 때 네. 방송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 그 날아가는 불 있잖아요. 굉장히 멀리 날아가요.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기상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죠. 바람이 강하면 그렇게 날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번 산불에서 달라진 게 뭐냐면 경북은 그러니까 경북에 어떻게 보면은 약간 중부지방이거든요. 경북에서도 가운데쯤이죠. 네, 맞아요. 의성이죠. 사실 거기는 소나무가 많이 자라는 지역이긴 하지만 그렇게 바람이 세게 불거나 이런 지역은 기본적으로는 아니에요.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가 태풍을 보통 얘기할 때 뭐 초속 17m 이상 바람이 네. 불면 태풍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순간적으로 뭐 27m 이상 바람이 불었고 그래서 그 산불 피해 지역을 보면 뭐 의성에서 저기 동해안까지 직선으로 그냥 쭉 맞아요. 달렸어요. 네. 그러니까 바람의 방향을 따라서 그냥 달린 거예요. 의성에서 영덕까지가 그 바람의 방향이었던 거예요. 네, 그냥 깔끔하게 직선으로 산불 피해지가 발생을 했는데, 맞아요. 근데 이렇게 산불이 강하게 바람이 불 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우리가 산불 얘기하기 전에 그 기존의 그냥 화재랑 산불의 차이가 뭐냐면, 산불은 굉장히 넓은 면적에서 나요. 그래서 우리가 평균적으로 이번에 10만 헥타가 탔다 그랬잖아요. 근데 평균적으로 산불은 보통 한 2, 3헥타 나거든요. 그럼 되게 조금 난 것 같잖아요. 근데 1헥타는 가로 세로 100m예요. 그렇죠. 그러면 축구장 하나보다 더 넓어요. 10헥타르면 1제곱킬로미터예요. 엄청 넓은 거예요. 세상에.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시에서 불이 나는 거를 혹시 보신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거기는 소방차가 오고 도로가 닿아 있고 소화전을 연결할 수 있고 뭐 그런 인프라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소방차가 거기 주차를 하면 불이 꺼질 때까지 거기서 물을 뿌리면 돼요. 근데 2, 3헥타만 타면 아주 소형 산불이거든요. 근데 거기는 소화전도 없고 도로가 없을 가능성도 크고 소방차가 한 군데서 불을 끌 수 없는 구조예요. 근데 그게 뭐 예를 들어서 뭐 10만 헥타 이렇게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약간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헬기나 이런 것들이 동원되는 게 필수적으로 여기는 자동차나 기존 뭐 우리가 뭐 그런 상하수도 인프라, 하천 인프라를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면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바람이 세게 불면 헬기는 못 날아다녀요. 아, 그게 유일한 해결책인데 네. 헬기가 못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기는 밤에 날아다니기도 네. 힘들고 바람이 세게 불면 헬기는 내려와야 되거든요. 헬기는 그렇죠. 실제로 굉장히 위험한 수단이라서 이번에도 돌아가신 분들이 계셨고 네. 헬기 추락해서. 조종사나 탑승자들의 사망률은 되게 높아요. 굉장히 위험한 직업이에요. 그분은 몇십 년을 일하셨던 분인데. 네. 근데 산불 예를 들어서 바람이 그렇게 강한데 네. 그 통제하는 그 구조의 입장에서는 헬기를 당연히 내려라라고 판단을 해야 되죠. 네. 헬기 추락하니까 근데 산에는 소방차 큰 것도 못 올라가요. 못 올라가요. 근데 이번에 되게 달랐고 사람이 많이 죽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헬기가 내려왔어요. 헬기가 내려오면 우리가 뭘 놓치냐면 불이 지금 실시간으로 어디 가고 있지? 이걸 아무도 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헬기가 내려와야 되니까. 헬기가 위에서 보면서 지금 네. 어디쯤 가고 있고 여기는 경보가 나가야 되고 사람들을 대피시켜야 된다라는 판단을 공중에서 누가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면적이 워낙 넓으니까. 헬기가 공중에 없으면 이걸 판단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산림청에서 어떤 요청을 했었냐면 그러니까
고정익기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항공기처럼 생긴 것. 날개가 고정되어 있는 그렇죠. 비행기요. 네. 날개가 헬기는 날개가 돌아가잖아요. 날개가. 회전익기라고 하죠. 네, 회전익기. 네. 근데 고정익기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군에 요청을 했어요. 산림청이 그런 걸 가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건 군이 그럼 해줘야 군에만 있어요. 네. 네. 군에서 뭐 수송기라든가 정찰기라든가 이런 자원을 위에 띄워서 현재 산불이 어디 가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정찰 자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귀하고 우리나라에 몇 개 없거든요. 그럼 거쳐야 할 행정적인 절차가 어마어마하겠네요. 네, 어디가 있냐면 저기 그 휴전선에 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그러면 군이 판단해서 군의 자산을 돌려서 현재 이 국가적인 재난 안보의 영역에 있는 이 문제를 대응을 해줘라고 누가 판단을 해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국군 통수권자가 그때 없었죠. 네, 그런 문제가 있고요. 네. 그래서 청장이 예를 들어서 지금 고정익기가 필요합니다라고 뭐 국방부의 높은 분한테 얘기했을 때 국방부 누구시라고요? 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렇다고 해서 나 김문순대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결국에는 공중에서 화선을 놓치게 돼요. 불이 어디가 있는지를 놓치게 돼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떤 경보를 받기 전에 바람이 세니까 빨리 오고 그걸 어디가 있는지도 정확히 모르고 심지어는 화재의 면적이 하도 넓다 보니까 통신탑들이 불타서 통신이 두절되고 네. 뭐 이런 뭐 설상가상의 재난들이 겹겹이 발생을 하면서 그 누적치로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들이 대피도 못 해보고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한 거죠. 그 산불에 그래서 대응하는 체계에 관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산림청은 이런 사이즈의 재난을 대응할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몰랐을까 하면 알고 있거든요. 과거에도 큰 산불들이 있었고 네. 그를 통해서 우리가 갖춰놓은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산불은 산림청이 단독으로 대응하지 않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구조들이 다 들어갑니다. 소방청 당연히 들어가고요. 그리고 산불이 났을 때 소방청은 이제 우리가 사람이 사는 곳에서 건물이나 이런 곳에 나는 불을 다루는 조직이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민가 피해나 공장 피해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났어요. 축사들도 불타고. 그러면 소방청들은 그런 걸 담당하는 거예요. 네. 민가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 경찰도 들어옵니다. 경찰도 들어와서 도로 통제하고 사람들 대피시키고 이러고 지자체도 사람들한테 알람을 주고 뭐 대피한 사람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복구에 관여하거나 뭐 이런 일들을 하고 군도 동원돼요. 군 아까 이제 정찰 자원을 동원을 못했다고 하지만 군도 아주 헌신적으로 병사들이 거기 들어가고 맞아요. 기본적으로 뭐 헬기나 군이 갖고 있는 자산들도 산불 대응에 동원이 되거든요. 기상청도 들어가고 문화재청도 들어가요. 그렇죠. 그건 특수한 케이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소방청이 다루지 않는 특수한 화재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산불이랑 문화재 화재거든요. 그 문화재청에서 나와서 그 겁나 큰 단열재 같은 거 덮어놓고 이렇잖아요. 네. 예, 진화 작업하는 네. 동안.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산림청이 산불에 대응하게는 이 구조를 만든 역사적인 맥락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방청이 기존에 소방차랑 소화전 같은 인프라를 가지고 대응할 수 없는 화재였기 때문에 산림청이 대응하는 게 있었고 문화재청도 냅다 소방차가 물 뿌렸더니 다 부셔졌네. 뭐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이거는 좀 전문성이 있는 조직이 따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컨트롤 판단을 타워가 있기는 있어야 한다. 네네네. 그래서 약간 특수성이 있는 화재들이 지금 업무가 그쪽으로 분장이 돼 있는 건데 실제로 산림청이 마주하는 대형 산불들, 소형 산불들은 또 다르긴 해요. 대형 산불들 우리가 얘기하는 사람들이 죽을 수 있는 대형 산불들은 굉장히 많은 조직들이 들어와서 같이 똘똘 뭉쳐서 일을 하고 그 유기적인 협력 관계가 얼마나 잘 작동하느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성패를 가르는 되게 중요한 지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아까 얘기해 주셨던 많은 보도들이 네. 비슷한 지적했거든요. 대형 산불이 나고 사람들이 뭐 터를 잃고 삶의 터전을 잃고 나무들이 불타버리고 이러면은 이상하게 산림청은 담당자들이 승진을 한다. 그런 얘기를 헤드라인으로 뽑았었죠. 예. 그 뒤부터 이제 조직과 인력이 더 투입되고 네. 막 잔치를 벌이는 분위기가 있다. 이런 걸 타박하는 이유도 알겠고 보고 있으면 화가도 나는데 네. 그럼 다른 방법은 뭔가? 일단은 그 비난 본능에 관한 얘기를 하자면 네. 우리가 본질을 왜곡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그 나쁜 일이 발생했을 때 누가 나쁜 의도를 가지고 나쁘게 일을 하려고 했고 그 결과로 이런 나쁜 일이 발생했다라는 논리 구조는 되게 이해하기 쉬워요. 깔끔하죠. 네. 근데
문제는 그렇지 않은 상황들도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도 많다. 그러니까 예를 네. 들어서 선의로 한 일이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지거나 나쁜 뭐 마음을 먹었지만 결과적으로 뭐 잘 됐네? 뭐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언컨대 이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 게 산림청에 출근하는 공무원들은 그냥 공직자들이잖아요. 구조로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숲을 망치기 위해서 일하지 않아요. 뭐 결과적으로 일이 잘 안 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정책이라는 건 네. 실패라는 것들이 발생할 수 있고 그렇지만 오늘은 강원도를 태워봐야겠다. 이러고 출근하는 웃으면 안 공무원은 되는데. 없습니다. 네. 산림청장도 내가 이제 청장이 됐으니까 이번엔 영남을 조져볼까? 뭐 이렇게 청장이 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봄의 보도들을 보고 그렇게 이해한 시민들도 꽤 많으세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하면 편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화풀이할 곳. 네. 제한된 시간 내에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죠. 왜냐면 너무 아픈 사건이에요. 음. 이 아픈 사건일 때는 사람들의 마음을 해소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저는 뭐 이해는 합니다. 근데 그게 산림청장이 되는 게 맞나? 이거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정치로 얘기해 볼까요? 네. 조국혁신당 곤란한 얘기. 검찰을 다루는 대통령실 내부의 인사가 이제 검찰 특수부를 거쳐본 적이 있는 사람들로 꾸며지면서 가장 화를 냈던 건 조국혁신당이었어요. 네. 이해되고 반드시 야당이 해야 되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상당수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거기 설득이 안 됐어요. 이재명 대통령의 논리에 먼저 설득된 거예요. 그게 바로 로버트 태권브이 얘기죠. 철수가 몰면 철수가 모는 것 같고 영희가 몰면 영희가 모는 것 같다. 공직사회는 메커니즘이 있고 조종은 여론이 하고 정치가 한다. 산림청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좀 더 합리적이에요. 산피아 나와를 계속하고 있는 것보다는. 왜냐하면 부패 척결을 원하지만 더 원하는 건 산불이 안 나거나 덜 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이 구조를 그럼 어디로 옮기지? 소방청으로 옮길까? 라고 했을 때 언론이 네. 그 답은 못해요. 근데 이게 일부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네. 답이 결국에는 산불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거냐는 시스템은 아까 얘기했던 그 협업 시스템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뭐 소방청도 들어오고 모두가 들어와서 각자의 역할을 나누고 누가 지휘 통제 체계를 가져가고 이러는 그 구조로 가요. 그러니까 지금은 예를 들어서 100헥타 이상이 되는 화재는 뭐 시군수 뭐 이런 사람들이 시장 군수가 통제하고 맞아요. 1000헥타가 넘어가면 네. 뭐 시도지사. 시도지사가 통제하고 그 이상 10만인가 100만 이상이면 잠시만요. 산림청장. 저 숫자가 지금 네. 가물가물하네. 이 부분. 죄송합니다. 100헥타 이하는 네. 군수, 시장 군수가 통제하고 100헥타에서 1000헥타 사이는 시도지사가 통제하고 1000헥타가 넘어가면 산림청장이 통제해요. 거기서 꾸물거린 걸까요? 올 봄에는? 이거 조금 생각하고 말씀드려도 돼요? 왜냐하면 이걸 의심하는 분들도 꽤 많았거든요. 네. 예, 이거 담당이 누구야라고 네. 하면서 서로 티키타카하면서 미루고 있었던 거 아니냐.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때 뉴스에 오늘 산불이 여기저기서 났대 이런 걸 엄청 빨리 많이 올라왔잖아요. 단숨에.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갖고 있는 헬기의 대수는 정해져 있거든요. 이미 산불 현장에 들어가 있어요. 그 헬기들은. 네. 근데 옆 동네에서 15군데에서 불이 더 났대. 그럼 헬기가 분신술을 쓸 수는 없어요. 뭐 그런 제한된 자원에서 오는 문제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얘기도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그 우리나라 산림청에서 갖고 있는 헬기가 48대예요. 그중에서 러시아제 카모프라는 기종이 29대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물을 많이 넣을 수 있는 중대형 기종이고 되게 핵심 기종인데 네. 문제는 이제 아까 정치 얘기가 잠깐 있었지만 이게 러시아제 헬기잖아요. 근데 러시아랑 우리의 관계가 요즘은 안 좋아요. 그렇지 않죠. 네. 그리고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뭐 포탄을 주고 네. 뭐 이런 관계죠. 재건 사업도 해준다 그러고. 네. 그래서 헬기의 부품이나 이런 거 수급이 안 돼요. 그러면 그런 문제가 껴있군요. 네. 29대의 러시아제 헬기 중에 8대는 기동 불가예요. 그래서 기동 가능한 헬기가 42대다 이런 보도도 있었던 거군요. 부품 수급 불가로 인하여. 네. 네네네. 부품 수급 이런 거는 어떻게 국제 정치의 영역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런 데도 영향을 미쳐요. 그건 또 외교를 잘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것도 정보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탓이에요.
굳이 있는 자산을 깎아 먹는다거나 혹은 BP 패밀리 탓이에요. 네, 여튼 네. 뭐 이런 보이지 않는 뒤에서의 그런 광역 너프라 그러나요? 이런 누적되는 문제들. 그러네요. 네. 광역 너프네요. 네, 광역 너프가 여기저기서 발생을 하는 거죠. 아, 그죠. 너프는 엄청나게 광역인데 기자의 시간은 이틀 이상 주어지지 않고 그렇죠. 기자는 너프가 제일 진해 보이는 것이 어디야? 라고 짚었더니 산림청 퇴직 공무원들 중에 나무 유통해가지고 떼부자가 된 사람이 있대. 봤더니 나쁜 놈인 것 같아. 근데 그 정도만 짚어서는 다음번에 바람을 타고 다음 내년 3월 달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빨리 막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그런 조직을 취재하는 게 쉽잖아요. 문제가 뭉쳐 있으니까. 게다가 필요한 개혁이 있을 것이고. 네, 뭐 아주 군소리는 아니니까요. 아하. 그러니까 누가 돈을 버는 거지? 이런 거 궁금하단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근데 이게 되게 어려운 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얘기를 해보죠. 표면적으로. 우리가 숲을 아까 산불이 발생을 하면 누군가는 복원을 해야 돼요. 복원 과정에 돈이 돼요. 예산이 지출이 되죠. 네. 근데 여기에는 산림사업 표준품셈이라는 게 있어요. 산림사업 표준품셈. 네, 그러니까 한 사람을 고용하면 이 사람이 얼만큼의 일을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돈을 얼마나 집행한다 이런 게 정해져 있어요. 최저임금. 최저임금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면적이 어떻게 되면 그 면적에 따라서 사람이 얼마나 필요하고 돈이 얼마나 필요하고 이런 게 정해져 있어요. 네. 그러면 누가 돈을 많이 법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근로소득을 돈을 많이 번다라고 얘기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아, 그죠. 네, 그 동네 뭐 네. 영덕의 할아버지가 그 복원한다고 나무 심으러 가가지고 뭐 3달을 일을 해갖고 일당을 얼마나 받고 이런 거를 누가 나무 심는다라고 표현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그러니까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구조를 탐색할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방송을 제가 뭐 깊이 들여다보지는 않았는데 수의계약에 관한 문제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깊이 들여다보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그 방송이 이해하고 있는 깊이나 제가 이해하고 있는 깊이나 더 이면의 심연을 들여다보지는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네, 우린 둘 다 아직 뚜껑을 못 네, 열어봤어요. 얼버무리는 식으로 마무리를 했다. 네네네. 네. 그래서 수의계약에 관한 문제가 있는데 산림조합이랑 지역 지자체 얘기를 좀 해보죠. 그러니까 이게 울산의 예를 들어서 네. 중구나 아니면 동구 이런 데는 기초지자체 면적이 되게 좁아요. 근데 울주구는 엄청 넓거든요. 한 절반 돼요, 울산에. 맞아요. 사는 사람은 적지만. 절반 넘어요. 네. 근데 거기에 녹직과 직원들은 예를 들어서 월급을 똑같이 받죠. 네. 공무원이니까. 아, 시내에 조그마한 나무 몇 있지도 않은 데와 네. 울주의 네. 산림과가 네. 근데 저는 녹직과 직원한테 되게 해맑게 그런 걸 물었어요. 와, 녹직과인데 울주에 있으면 되게 좋으시겠어요. 막 일이 많아서 좋으시겠어요라는 말씀을 하셨다고요, 면접에서? 나 너무 왜냐면 저는 그 네. 숲에 관한 전공자고 네. 숲이 많으면 좋은 거 아니야. 그래서 했더니 퇴사율이 되게 높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재난 대응하는 그 부처 퇴사율 높은 거랑 같은 거네요. 네, 기본적으로 숲이 너무 많고 그러니까 산불 피해도 많이 나고 네. 출장을 가도 거리가 멀고 여러 가지 그냥 힘든 거예요. 월급 똑같이 받고 일이 더 많으니까 힘든데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산림조합이랑 수의계약을 하는 건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 산림조합은 비리의 온상일까? 이거 아직 뚜껑을 못 열어봤어요. 잘 모르는 영역이에요. 근데 산림조합에서 근무하는 분들을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들도 진짜로 뭐 일상이 다 박살나 있는 사람들이에요. 기본적으로 땡볕에서 일하고 얼굴 다 진짜 시꺼멓거든요. 맞아요. 시꺼멓고 주말 없고 막 그런데 어떤 부분이 안타깝냐면 수의계약을 하면 되게 쉽게 돈을 가져갈 수 있어요. 근데 그 돈을 어쨌든 간에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산림사업 표준품셈에 의해서 네. 내 월급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문제들을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이득이 남을 것 같잖아요. 근데 지자체에서는 그러니까 산림조합의 수의계약을 하는 되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공개입찰을 붙이면 시간적인 문제가 일단 발생하고요. 예를 들어서 1월에 예산이 들어와요. 근데 뭐 사방댐을 만들어야 됩니다. 산사태를 막기 위해서. 그러면 사방댐은 언제 만들어야 되냐면 장마 오기 전에 만들어야 돼요. 그죠. 네. 6월에 완성이 돼 있어야 돼요. 미리 해야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공고하고 계약하고 공사하고. 하고 완성 보고하기까지 물리적인 시간 제한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조금이라도 아끼는 게 일도 편하고 뭐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또 동시에 사방댐을 여기저기 지어야 돼요. 지역에 사람도 제한돼 있고 중장비도 제한돼 있어요. 그러면 시간에 엄청 쫓기는 상태에서 그런 거를 공고를 올리는 게 공무원 입장에서는 되게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또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영세한 기업들이 되게 많은데 그래서 제가 카르텔이라는 개념을 제가 개분적으로 잘 이해를 못하는 게 제가 만난 사람들은 다 힘들고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일에 쩔어 있고 산림조합에서 일하시는 분들. 아니 산림조합도 그렇지만 그 네. 밖에 업체에서 네. 일하는 분들도 아니 이 중에 부자가 어디 있어? 이런 느낌인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영세한 기업들은 이건 위험한 일이에요. 나무가 넘어지기도 하고 뭐 더운 데서 뭐 온열 질환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래가지고 그런 일을 하다가 만약에 뭐 문제가 발생하거나 이런 폐업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지자체 입장에서는 그런 분들이 이제 그러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업체가 망하거나 했을 때 수습 어떻게 하지? 그럼 조합 불러요. 산림조합 불러요. 너희는 우리가 수의 계약도 많이 하고 일을 많이 주고 기본적으로 운영을 위한 예산 같은 게 있으니까 네. 너희가 대충 해결해라.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거 싫어서 애초에 조합한테 시켜놓고 문제 생기면 다시 니네가 해결해라. 이렇게 하는 산림조합은 도망을 못 가요. 지역의 어떤 그런 공공영역의 하부 구조로서 그냥 되게 그냥 기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도 이게 산림조합이 돈을 벌고 있는 것 같진 않은데 라는 게 겉에서 보는 제 추정이에요. 아직 그 회계나 이런 걸 열어보진 않았어요. 그래서 여튼 지역의 이 문제들이 어디서 돈을 버는 거지? 이런 걸 아직 제가 좀 못 찾고 있긴 하거든요. 그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서 있는 나무들에 관한 얘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나무들이 산불로 죽었어요. 네. 이거 베야 돼요. 물론 안 빼도 돼요. 근데 고사하니까요. 가만히 두면. 걔네는 쓰러지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어 아무도 가지 않는 숲속에 있는 나무들은 상관이 없을 수 있지만 도로 옆에 있고 민가 옆에 있고 이런 건 베야 돼요. 사고가 나니까. 쓰러진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베면은 걔네는 어디로 가냐면 펠릿 공장으로 갑니다. 펠릿이요? 우드 펠릿. 네. 네. 그러니까 빡에서 연료로 쓰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되게 목재에 대한 수요가 그래도 있는 나라거든요. 선진국이잖아요. 네. 나라가 잘 살아질수록 좋은 나무를 원해요. 그러니까 이 맞아요. 공간 안에도 나무로 된 가구들이 있고 내장재가 있고 막 이렇습니다. 근데 이 나무들의 85%는 수입이에요. 85%가 수입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전부 수입이라는 겁니다. 그 댁에서 난방 같은 거 다른 연료로 하는 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전원 생활 하시거나. 저는 수요가 상당하다고 들었어요. 근데 개별 난방용 펠릿도 있지만 발전소에 쓰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약간 길어질 수도 있는데 펠릿은 탄소 중립 연료에 가까워요. 에너지원에 저 가까워요. 그거 좀 궁금했어요. 왜 그럴까? 그냥 나무 태우는 건데. 왜 왜네요? 그러니까 나무를 태우면 네. 탄소가 이산화탄소가 돼서 날아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우리가 기후변화를 얘기할 때 그 산업혁명 이후로 우리가 뽑아내기 시작한 탄소는 땅 밑에 있는 탄소예요. 화석연료고 네. 그러니까 석탄, 석유, 천연가스 이런 걸 뽑아내서 공기 중으로 올려서 그 네. 늘어난 탄소들이 지구의 기후를 바꾸고 있다는 게 원래는 갇혀 있었어야 되는 것들이 기후변화에 네. 관한 것인데 얘네는 이제 땅 위에서 순환하는 탄소인 네.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뭐 그렇다 이런 부분이 있고 이것 뭐 수학적으로는 탄소가 숲에서 언제 반출되는 걸로 계산하냐면 나무를 벨 때 반출되는 걸로 계산을 해요. 그러면은 그걸 다시 불태울 때는 중복 계산이잖아요. 아 이미 그 계산을 탄소를 한 가지고 거예요. 있는 나무가 없어졌으니까 네, 그때 배출된 걸로 치고 산에서 나무를 베는 순간 네. 우리는 탄소가 배출된 걸로 계산을 해요. 네. 그러면 그 나무가 다시 불태워지는 순간에 배출되는 탄소는 계산 안 해요. 그래도 돼요? 이게 약간 이게 수학 머리로는 맞죠. 계산했잖아요. 네. 이런 영역인데 아까 한번 뺐는데 마음이 그게 맞나? 그러니까 태웠는데.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원자력 발전은 탄소 중립입니다.라고 했을 때 그게 맞나? 근데 여튼 목재 펠릿도 그런 영역에서 신재생 에너지의 영역에 들어가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근데 물론 이거를 네. 제가 아주 섬세하게 설명을 드리진 못한 것 같은데 네. 여튼 그래서 목재 펠릿은
어쨌든 신재생 에너지의 영역에 들어가고 네. 발전소의 연료로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경북에서 엄청난 산불 피해자가 발생했잖아요. 네. 거기서 벌채를 해요. 근데 그거를 목재로 못 써요. 왜냐면 우리는 목재로 쓰기 위한 인프라를 하나도 안 가지고 있어요. 아, 공장이 없군요. 네, 제재소도 없고 목공소도 없고 그 만들었다 치더라도 그거를 받아줄 수 있는 수요처도 없어요. 10만 헥타르 안에 있는 나무들을 다 베어내서 네. 가져가서 산업으로 쓸 수 있는 공장이 없으면 어디 둘 곳이 필요한데 10만 헥타르에서 그렇게 많은 나무들이 죽었으면 둘 곳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두는 것도 진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영역의 문제인 게 네. 나무는 쓰려면 말려야 되거든요. 네. 건조를 해야 쓸 수 있어요. 그죠? 네. 근데 그 건조를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공간이 필요하고. 네. 근데 그 공간은 땅이고 임대료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무가 그냥 저장돼서 건조되는 순간에 계속 임대료는 나가고 있는데 부가가치는 하나도 안 만들어져요. 산업의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산업의 안에 집어넣고 싶으면 돈이 들어가는. 예, 이건 되게 그냥 땅이 무한대의 땅을 가진 부자이거나 공공 영역에서나 그런 나무를 말려서 우리가 소재로 써야지 이런 한가한 소리를 할 수 있는 거지. 효율이 안 좋군요. 그렇다고 네. 베어놓고 산에 그냥 내버려두면 마르느냐? 아니잖아요. 바닥에는 버섯이 막 바락바락 자라고 동물들도 집 짓고. 숲의 바닥에 그냥 던져놓잖아요. 네. 그 자체로 연료예요. 썩어서 퇴비가 될 테니까요. 썩어서 퇴비가 되기 네. 전에 다음 산불이 오면 네. 바닥에 깔린 연료가 돼요. 아, 그게 또 타는군요. 그렇죠. 불을 위험 키우게 요소예요. 되죠. 소나무 장작을 네. 소나무 피해목을 거기 배서 산에 던져놓으면 산에 장작을 놓고 다음 산불이 왔을 때 맞아요. 최악이네요. 지금은 돈으로 네. 만들어낼 수도 없고. 네. 그래서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니 제재소를 만들어도 아까 수요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비용이 언젠가부터인가 우리가 나무를 쓰는 인프라가 망가지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자취방에 아무런 가재 도구가 없는 자취생의 상태가 된 거예요. 된장찌개 하나 끓이는 거 뭐 뒷산에 나무 많으면 그걸로 가구 만드는 거 어려워? 할 수 있어야지.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도끼도 없고 네, 톱도 없고. 그걸 배워올 사람도 없어요. 그렇군요. 아, 그리고 잠깐 그 목재 펠릿이 탄소 중립인 이유 찾아봤는데 석탄이랑 비교했을 때는 같은 양을 태웠을 때 그 나오는 탄소가 굉장히 적네요. 네. 그 이유는 아까 김우성 위원장이 설명해 주신 그거 아니에요? 잘랐을 때 계산해서? 아, 나오는 그 화학 물질까지 계산해서 그런 것 같아요. 아.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석탄보다 효율이 안 좋아요. 아, 그 문제도 있군요. 효율이 안 좋은 것도 네. 문제고 네. 석탄이 진짜 강력한 점은 진짜 싸거든요. 그렇죠. 근데 나무는 배에서 네. 빡에서 네. 그 가져와서 뭐 이런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싸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잘 굴릴 수 있을까? 펠릿은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그 수요도 만들어져 있지 않고 인프라도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죽은 나무들을 뇌를 끄고 펠릿으로 만들어요. 왜냐하면 펠릿 안 만들면 그러니까 얘는 다 일반 폐기물이란 말이에요. 묻거나 태우거나요. 다시 타든지 해야 된다. 여러분 나무는 일반 폐기물입니다. 가구를 버려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죠.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묻거나 태우거나 해야 되는데 우리는 태우거나에 가 있는 거죠. 근데 이 태우거나의 영역을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어마어마한 공급 과잉의 영역에 있어요. 네, 산불 피해지가 이해됐습니다. 되게 크게 네. 발생했고 이해됐습니다. 네, 발전소는 분명히 이 석탄을 태우는 비율보다는 우드 펠릿을 태우는 비율을 늘려야 돼요. 신재생 에너지의 비율을 늘려야 되고 네. 뭐 그러한 문제들이 있으니까. 근데 이것도 소화할 수 있는 양의 한계라는 게 있고 뭐 그러한 상태입니다. 수요도 불충분한데 공급도 능력 없다. 공급할 능력도 네. 없다. 그리고 거기에 되게 윤리적인 문제가 있는 게 우리는 숲을 베는 것에 대해서 되게 마음 아파해요. 그러니까 큰 나무를 벤다는 거는 그 자체로 되게 그러니까 필요한 일이기도 하지만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거든요. 뭔가 역사를 지우는 기분이 들잖아요. 가치 있게 쓸 수 있어야 돼요. 네. 우리가 그 예를 들어서 불탄 나무 중에는 뭐 꾸불꾸불한 나무도 있겠지만 멋지게 자란 큰 나무도 있을 거잖아요. 그 나무로 가구를 만들거나 건물을 만들거나 가치 있는 일에 쓸 수 있어야 그 탄소는 거기 저장되는 거잖아요. 그 건물이 있는 동안, 가구가 있는 동안. 네. 그러니까 기후변화의 측면에 있어서도 우리가 나무로 뭔가를 만든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잘 써야 된다. 나무. 잘 써야 된다는 거죠. 근데 잘 쓰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제재소 뭐 이런 게 있어야 되고 저장할 수 있는 인프라. 공간이 돼서 그리고 인프라 더하기 사람이 있어야 돼요.
쓸 사람이 있어요. 사람, 목수. 소비, 생산자.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나무를 실어서 서울로 갖고 오는 순간 운송비에 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북에서 나무가 발생을 하면 거기에서 처리를 해서 목수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경북에 살아야 돼요. 로컬 목수. 네. 근데 죄다 어르신들인데. 의성, 아까 뭐 영덕, 산불 발생했던 그런 네. 지역들, 안동, 군위, 봉화, 뭐 어르신들 사는. 네, 거기는 막 그 주변 지자체, 뭐 경북, 영양 이런 데는 인구가 3분의 1 토막 나 있고 그렇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데서는 그 지역에서 공장을 만들기도 어렵고 그거를 거기서 어떤 생산의 사이클을 굴리기도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러면 자본주의 안쪽으로 반드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친환경 산업 안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라도. 로지스틱스에서 일단 돈이 안 맞으면 서울로 갈 수도 없고 부산으로 갈 수도 없는데, 그러면 여기 안에 로컬의 소비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로컬 소비자 이때 봐야 한 줌이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목수가 탄생해야 되는데, 목수는 고도의 기술직이라서 돈 잘 받아야 돼요. 네. 그런 사람들이 탄생할 환경도 되지 않고. 산림청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하부 구조가 박살나 있다는 데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무를 예쁘게 잘 심으세요. 네. 잘 기르세요. 잘 수확하세요. 라고 정책을 짤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걸 실행할 수 있는 주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숲은 어디 있냐면 강원에 있고 경북, 뭐 영남, 호남 이런 데 있잖아요. 사람이 다 없어요. 심을 사람도 없고 기를 사람도 없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수확도 그러면 못하고. 돈을 준다고 하더라도 줄 돈도 없지만 줘도 받을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그냥 되게 제한된 예산으로 일을 어정쩡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경북에 10만 헥타의 산불 피해지가 있으면 그거를 베야 돼요. 근데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뭐 아주 소규모의 인원이 기계를 중심으로 베죠. 그리고 그 기계로 할 수 있는 거는 펠릿 공장에 보내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일이 엉망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의 밑에는, 그러니까 망가져 있는 지역의 인구 구조, 그런 것들이 깔려 있는 거예요. 해결을 잘하고 싶은데 누가요? 제가요? 내가 하라고?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답이 나오기 어려운 질문들을 들었습니다. 산림청이 컨트롤 타워가 될 수 없다면 누가 어떻게 이 산불이 대형화되는 걸 막을 수 있을까? 불이 난 뒤에는 새 나무가 들어가고 탄 나무가 나가야 되는데, 그러자면 수지가 맞아야 되고, 수지를 맞추자면 어떠한 산업이 발생을 해서 그 산업이 새로운 시장과 새로운 세상에 맞는 수준으로 수익을 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한가? 답 없는 질문 참 싫어하지만 답 없는 엄청나게 중요한 질문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광고 듣고 볼게요. 네. 개인적인 얘기를 광고 후에 하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식후 혈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고 하루 영양성분 기준치 2배의 비타민 B까지 챙겨주는 이젠 챙겨 먹자 로아스의 혈당 그리고 다이어트. 제조원 우리바이오, 유통판매원 로아셀 바이오팜. 게임의 나이가 어디 있습니까? 사양이 문제일 따름이지요. 컴스테이션에 문의하십시오.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요즘 치약 뭐 쓰세요? 요즘 치약이요. 요즘 치약. 까다로운 사람들의 치약. 안심 치약. 요즘 치약. 유해물질 안전기준 통과로 믿을 수 있고 반려동물이 더 좋아하는 케미하우스 애견 매트. 오래된 파트너 케미하우스 애견 매트 되겠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미끄러운 바닥, 슬개골 탈구를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매트가 반려견에게도 필요합니다. 제일 많이 필요합니다. 슬개골 검색하시면 여러분 슬개골 이전에 개 슬개골 얘기부터 나옵니다. 매트에 실내를 해도 괜찮고 완벽 방수가 되고 아무리 긁어도 웬만해선 상처가 나지 않은 강한 내구성을 가진 케미하우스 애견 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6대 가소제, 7대 휘발성 유기화합물, 8대 중금속 유해물질 검출 안전 기준을 통과했고요. 난연입니다. 디자인도 다양합니다. 이런 거 디자인도 많이 따지시잖아요. 네.
바닥에 깔아도 나의 미감을 해치지 않으며 동시에 슬개골을 지킬 수 있는 폴더형, 러그형의 다양한 선택지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 액세스몰에서 확인해주세요. 저희 집에 처음에 입주할 때 애견 매트를 온 바닥에 깔았거든요. 네. 그냥 웬만한 사람들도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시도해 보실 수 있습니다. 케미하우스 애견 매트 액세스몰에 있습니다. 개인적인 얘기 하시려고 하는 건 뭐죠? 진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정당이랑 상관없는 얘기고요. 네. 뭐 정당 욕 보이는 얘기인가요? 네. 어차피 뭐 넘어설 수 없는 벽이 있는 상태에서의 사고 실험 같은 거니까. 뭔데요? 그냥 들어주시면 그 어떤 특정 지역에서 네. 야 우리 산불 났으니까 저기 숲 다 없어졌는데 거기 골프장 만들어주면 안 돼? 이런 지자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골프장이 없어. 뭐 이런 지자체가 있는데 뭐 얘기 듣고 뭐 그럴 뭐 그분들의 생각은 뭐 그런 식이지 뭐 하고 웃고 넘겼는데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러니까 산불 피해지는 복원에 관한 매뉴얼이 되게 꽤 엄격하게 짜여 있고 복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굳이 그런 거를 골프장으로 만들 궁리를 한다면 뭐가 들어와야 되냐면 태양광 발전 같은 게 들어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습니까? 근데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게 아까 인구 구조의 붕괴를 얘기했잖아요. 지역에 사람이 살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근데 그 지역에서의 소득은 훨씬 조금 날먹의 느낌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날먹? 네, 저는 그 날로 먹는 걸 좋아하는데 누구나. 그럼요. 네, 그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300만 원을 받는 거랑 시골에서 300만 원을 받는 거는 그게 비슷한 노동을 해서 비슷한 소득을 받는다면 그 혹시 건조님은 네. 어디서 사실 거예요? 비슷한 노동을 해서 네. 300만 원을 받아요. 비슷하게 일해서 받을 수 있으면 저 같으면 시골에 살겠죠. 그래요? 네. 보통은 서울에 많이 살거든요. 왜냐면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잖아요. 아, 이건 제가 시골에 살아봤기 때문에 네네네네. 하는 말입니다. 네. 네. 그렇게 받을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고 기본적으로 밀도가 높아야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는 퀘스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결혼이라든가 네. 뭐 낮은 밀도에서 해결이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골에서의 삶을 선택할 수 있으려면 직관적으로 시골에서의 삶이 훨씬 쉬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스마트팜이나 이런 거는 개인적으로는 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농사 짓는 거 되게 힘들거든요. 힘들죠. 그래서 그렇게 돈을 벌게 하면 안 돼요. 청년들한테. 그러니까 저도 직접은 아니지만 본 적이 있는데 하나도 안 스마트하더군요. 네. 터프팜이에요. 네네네. 예를 들어서 태양광, 그러니까 이거는 신안의 케이스인데, 그러니까 넓은 대단지의 태양광 발전 구조를 만들어 놓고 그 수익을 지역 주민들한테 뿌리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기본 소득에 가까운 형태를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인구가 늘었죠.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거는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거기 가서 살면 돈을 준다고? 가자. 그게 쉬워 보인다. 이 결정을 합리적인 선에서 할 수 있어야 돼요. 아, 정치적 언어군요. 쉬워 보인다. 네. 그러니까 봤을 때 딸깍 이사를 갔더니 월급이 생겼다. 뭐 이런 느낌의 훨씬 쉬운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런 근간이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에너지 산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영역은 훨씬 깊이 숲을 뭐 이용하고 더 좋은 숲을 만드는 영역이지만 그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청년들한테 제안할 수는 없어요. 우리 함께 임업을 해볼래?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어려운 제안이죠. 너 중장비 자격 있어? 네. 뭐 이런 걸 그냥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고.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지역의 구조가 되어줄 수 있는 청년 세대가 그 지방에, 경북에, 강원에 이런 데 가서 살 수 있으려면 그 지역의 기본 소득이 만들어져 있어야 되고 그 기본 소득의 근거가 되는 거는 에너지 산업이어야 된다라는 게 현실적으로 에너지 사업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요. 네. 사실 저는 그게 쉽게 정치적 언어로 쉽게라고 말씀하셨지만 정말 쉽게도 아닌 것 같아요. 가치를 실제로 창출하는 일인 거잖아요.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가서 관리를 하고 거기서 창출할 수 있는 가치를 창출하는 일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지역에 남은 건 땅밖에 없어요. 사람은 없거든요. 그 땅을 돈으로 치환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정책을 설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 지주들한테 돈을 어떻게 돌려주지? 이런 식으로는 설계 못해요.
그렇잖아요. 왜요? 대지주를 위한 정책이 되잖아요. 네, 그렇죠. 보통 그렇게 하죠. 근데 예. 그렇게 하면 거기 또 뭐 부재지주의 뭐 이야기나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거기에서 실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야 그 사람들이 그 지역의 생태계를 지키는 거거든요. 내가 거기 살아야 거기 옆에 숲이 박살나는 게 싫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동네 안 살고 땅만 소유하고 있으면 숲이 박살나든 뭐든 알게 뭐예요. 그러니까 거기 사는 사람들이 소득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그런 에너지 산업이나 이런 영역을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선을 넘어갈 수 있는 근거가 현재는 마련이 안 돼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니까 만약에 그 피해지를 골프장을 고민할 바에는 저는 거기에 에너지 산업을 넣는 게 실제로 사람을 거기 살게 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골프장은 생각보다 면적 대비 고용 효과나 경제 창출 효과가 없죠. 하입이 너무 크죠. 주인한테 돈 거의 다 돌아가고 사람들이 골프장 취업하려라도 그 동네에 와서 사나를 생각해도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다. 그렇죠. 그죠. 날로 삶을 먹고 싶지 캐디로 살고 싶지는 않을 수 있거든요. 그죠. 예, 그러니까 네. 저는 누워서 돈을 벌고 싶단 말이죠. 아주 정치적인 언어입니다. 네. 왜냐하면 정치적인 언어란 설득력의 문제니까. 아니 농약을 만지는 것보다 농약을 안 만지는 쪽이 낫고. 햇빛이 내리쬐네. 저게 다 돈인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기술들은 준비돼 있을 거 아니에요. 준비돼 있죠. 산등성이의 완만한 산등성이 경북 경남엔 그런 거 투생입니다. 그럼요. 그걸 따라서 인삼이 있던 곳 인삼 그쪽 많이 안 기르지만 인삼이 있을 만한 곳에 태양광 패널을 쭉 깔았다. 비가 왔을 때 이게 무너지지 않게 만드는 건축 시스템은 다 개발된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숲을 복원할 때 남사면이 쉽냐 북사면이 쉽냐 이러면 북사면이 쉬워요.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북쪽에는 빛이 덜 들어서 흙이 축축하거든요. 음. 그리고 남쪽은 빛이 많으니까 좋지 않아? 라고 생각하지만 뜨겁고 건조해서 나무들 입장에서는 싫어요. 근데 뜨겁고 건조한 남사면은 태양광 발전하기 좋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차이를 만들고 거기에서 사람들의 삶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런 쉬운 방식으로 사람들이 살게 할 수 있어야 인구 구조를 부양할 수 있고 그 인구들이 숲의 문제를 마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습기가 유지가 되는 한쪽 끝에는 나무를 다시 심든 하고. 네. 예. 근데 죄다 나무로 뒤덮자니 원래 있던 나무들을 경북을 예로 들 것 같으면 없애야 되는데 우리는 없앨 능력도 아직 없고. 그러면 돈이 필요한데 뭔가를 갈아엎기 위해서 실제로 돈이 된다는 보장이 있어야 무언가를 갈아엎고 새로운 것이 들어오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가장 확률 높은 건 에너지 산업밖에 없다. 지난 정권이 열심히 막아서 오고 있던. 결국에는 지난 정권이 막은 건 그 에너지 산업의 수익 구조예요. 그 얘기도 우리 나중에 길게 해봐야 돼요. 네, 그 돈을 그 김건희 여사가 먹는다 그랬으면 막았을까요? 그러니까 저의 영원한 질문 있잖아요. 조중동은 왜 저렇게 원자력을 좋아하고 국민의힘은 왜 저렇게 원자력을 좋아하는가. 그리고 태양광을 그렇게 싫어할까. 답이 하도 없으니까 어떤 민주시민들은 광고비 때문이다. 저는 택도 없는 소리라고 생각하는 게 하루 몇 천만 원 몇 억의 광고비는 아무나 다 지출할 수 있습니다. 열렸죠. 태양광 협동조합도 돈 쓰고 싶으면 그 돈 쓸 수 있습니다. 다른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태양광 산업은 제가 취재를 그래도 은근히 본의 아니게 좀 다녀봐서 압니다. 생각보다 건강한 자본주의가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개인 투자가 상당히 많이 열려 있고 그냥 우리 집 옥상을 쓰는 개인 투자자들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그 문재인 정부 때 네. 실제로 협동조합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 자본을 엄청 크게 굴리는 회사들이 꽤 많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죠? 자본의 집중도가 높지 않아요. 에너지 사업은 땅 짓고 헤엄치는 사업인데 자본의 집중도가 높지 않다는 건 이명박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건 마음에 들지 않죠. 윤석열에게도. 아, 왜 이렇게 다 흩어져 있어. 네. 돈이 한 곳으로 흘러야지 이런 불만을 가지고 있을 거라는 예측은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시죠? 네.
여튼 그런 구조를 사람들이 지역에서 낮은 밀도로 살면서 돈을 벌 수 있게 하는 법, 그거를 지금은 그냥 태양광에 관한 얘기를 했지만 이 구조를 생성할 수 있냐 없냐가 결국에는 지역의 그 인구를 부양할 수 있냐를 결정하는 거고. 네. 그러니까 김우성 지역위원장이 지금 강조하시는 건 태양광만이 미래고 답이고 영원한 확실한 정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네. 가장 현실적으로 가까운 해결책이다. 많은 것들을 예전보다 조금씩 낫게 할 수 있는. 네, 그냥 겉핥기식으로 봤을 때, 저게 날먹에 현실적으로 가까울 것 같은데, 뭐 이런 느낌인 거죠. 예. 그러니까 당장 2, 3년, 1년 뒤부터 조금 더 날로 먹을 수 있어. 근데 환경을 개 중에 다른 옵션들 쫙 깔아놓고 비교해봐도 제일 덜 해쳐. 네. 네. 왜냐하면 나무도 숲도 돈이 있어야 가꾸고 할 텐데. 그러니까 다시 산불 얘기로 돌아가면, 네. 왜 인구 구조가 있어야 되고 젊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지가 되게 중요하냐면 거기서 산업이 돌아가고 이런 거 이전에 생존의 문제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지금 되게 중요하게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산불에 대한 교육이거든요. 우리는 산불에 대해서 되게 더 잘 이해해야 돼요. 근데 왜냐하면 이해해야 살 수 있어요. 타 죽지 않아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자주 일어나는 건 상수니까. 네. 네. 예를 들어서 우리 마을이 숲과 가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숲이 소나무 숲인지 아니면은 화렵수림인지 이런 거 알아야 되고, 대피하는 도로가 이게 소나무 숲으로 둘러싸인 도로인지 네. 뭐 이런 것도 알아야 되고, 지형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되고, 식생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바람이 언제 어디로 부는지 이런 것도 알아야 돼요. 그건 연구원들이 열심히 연구해서 누군가 가르칠 수는 있는데 네. 문제는 그걸 가르치면 배울 사람이 네. 젊어야 된다. 네. 그리고 그걸 배워서 기술로 써먹어서 돈도 벌고 살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나와야 되는데, 올봄의 경북 산불에도 구조대원들 상당수가 어르신들, 말 그대로 어르신들이었어요. 맞아요. 네. 돌아가신 헬기 조종사분도 몇십 년 동안 헬기를 모셨다고 했죠. 그분도 70대 이러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의 숲을 더 잘 이해하고 더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보죠 라고 했을 때 지식을 전파해야 되고 뭔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할 수 있는 여력도 안 남아 있을 수도 있어요, 지역에. 그러면 그 전달자, 매개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구 구조가 거기에 뿌리 내릴 수 있는가? 제가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산림청 위주 보도를 보면서 느꼈던 분노가 드디어 조금 풀어졌어요. 이게 진짜 실마리의 첫 단추인 것 같아서. 이건 환경 얘기도 아니에요. 이촌 향도에 대한 문제지.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살아가는가. 네, 박정희 정권 개발 네. 독재 시절부터 쌓아 올린 사회 정책의 결과물 중에 하나인 거죠. 네. 이 산불을 이렇게까지 못 막았던 이유 중에 하나. 사회 문제네요. 사회 문제기도 하네요. 거봐요, 시간은 금방 가잖아요. 지금 우리 더 말할 시간이 없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태양광 패널 밑에 뭐가 자라요? 태양광 패널을 산등성이에 밀어 넣었을 때 산사태를 막아주거나 비가 많이 왔을 때 충분히 흡수를 하고 물을 머금고 있는 산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도 있나요? 존재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지금 뭐 알고 있는 걸 기반으로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요. 네. 근데 뭐 제가 전체적으로 좀 뭐 언젠간 될 거예요. 이런 대안을 식의 들었는데 그게 궁금하니까. 희망적으로 얘기를 드리는 편이긴 하지만 공학자들은 되게 많은 문제를 해결해 왔고 그런 영역은 전혀 해결하기 어려워 보이는 문제는 아닙니다. 서울촌놈이 제일 신기한 게 그거죠. 이 산밖에 없는 나라의 고속도로에 구멍을 몇천 개를 누가 다 뚫었지? 그런데 왜 산이 안 무너졌지? 그죠? 늘 신기하죠. 예. 그럼 뭐 비 잘 통하게 하는 건 뭐. 네. 그러니까 조금 구체적인 얘기를 드리면 네. 태양광 패널은 시꺼먼색이잖아요. 네. 근데 투명한 패널도 개발해요. 맞아요. 아, 그럼 그 밑에 햇빛이 비쳐서 밑에 네. 잡초가 자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투명한 패널은 뭐 네. 건물 유리로도 쓸 수 있고 되게 다양하게 쓸 수 있거든요. 효율은 물론 낮아요. 네. 근데 낮은 효율을 여러 장 겹치면 또 효율만큼의 총 발전량을 맞출 수 있게 된다거나. 그래서 투명한 패널을 개발하는 거잖아요. 뭐 근데 이게 그 식물의 진화도 비슷하거든요. 식물들 보면 이파리가 동그란 이파리도 있지만 네. 이렇게 단풍잎처럼 갈라진 애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갈라지는 형태로 진화를 보통 해요. 근데 아, 네. 그렇게 진화하는 이유가 밑에 이파리들한테 빛을 떨어뜨려 주기 위해서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공학적으로 숲의 바닥에 식물이 살 수 있을 만큼의 빛을 떨어뜨릴 수 있는 패널을 생산할 수 있으면 되거든요. 뭐 이거 물도 재밌다. 내려가고.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전혀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미 이 기술은 나와 있고 그런 기획을 적용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이거는 질문하신 내용이 공학의 영역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아닐 것 같긴 해요. 아이디어와 문제의식의 차원이겠네요. 네네, 그거를 현재 나와 있는 기술을 어떻게 조합하느냐로만으로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인간은 동물과 식물 종의 그 개량에 관여하는 법을 오랫동안 배우고 산 종이잖아요. 네. 예. 뭐 심정적으로 이제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죠. 코숏은 한국의 도시와 한국인들의 적응하면서 살아남은 종이잖아요. 네. 뭐 산등성이의 남쪽에 패널을 많이 집어넣는다. 투명 패널을. 그러면 그 투명 패널 밑에서 생존하는 데 적합한 종들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네, 그거는 우리가 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산사태에 관한 문제잖아요. 네. 그러면 토양 구조를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식물과 그 밑에서 사는 아주 작은 토양 소동물 그런 것들에 관한 환경을 뭐 잡을 수 있다라고 그 생각합니다. 도심과 달리 산 모양과 계곡 모양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곳이면 네. 예, 오히려 터 잡기는 좀 더 쉽겠죠. 네, 기본적으로 터를 정할 때 지형 분석이나 이런 걸 통해서 산사태 위험도가 낮고 뭐 채광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길고 이런 것들은 아까 제가 수문학에 관한 영역을 공간 분석하는 얘기를 드렸지만 이거는 쉽게 뽑아낼 수 있는 그 다음에는 이 지역의 이상 기후 때문에 순간적으로 내릴 수 있는 최고 비의 양 정도만 최대한 넉넉하게 계산하는 과정이 있으면 네. 될 수도 있겠네요. 네네네. 마을과 상관없는 사면에 설치해도 되고요. 이거 좀 먼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제 미국의 사막 기후 이런 곳들에서 요새 물난리가 많습니다. 네, 아까 제가 인트로에서도 말씀드렸던 거기 텍사스의 중류도 거기에 있는 주민들은 정말 이렇게 불어나는 걸 몇 번 봤다라고는 얘기하는데 그것도 1년에 뭐 한 번 있는 비 이러니까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라스베가스 같은 대도시에 엄청나게 삐까뻔쩍한 저 건물이 왜 100mm 비 내렸는데 1층이 다 잠겼나? 투수시설을 공사할 필요가 없는 곳이었기 때문이잖아요. 그런 일이 없었었기 때문에. 예, 근데 몇 번 겪으면 인프라는 준비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카지노가 돌아가야 먹고 사니까. 그럼요. 예. 의지가 있으면. 네, 텍사스도 앞으로 그걸 할 거란 말이에요. 이제 우리 동네 예전보다 비가 많이 오는구나. 강남역 빌딩 주차장 입구에 그 차수벽 세운 그런 건물 같은 거는 개인 차원의 적응의 사례죠. 아, 벌써 그런 거 나오는군요. 지금은 강남구에서 그런 빌딩 지하 주차장 입구에 차수벽 설치하라고 가이드를 줘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우리가 달라진 기후에 적응하는 방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텍사스도 여기가 그런 재난이 발생했어? 그러면은 그 들어가는 비용 대비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그런 대응을 하겠죠. 저 얼마 전에 빗물바지 깨끗하게 치우라는 공익 광고도 봤어요. 전에까지는 없었던 것 같은데. 네. 네. 저 확실히 지금 저 새 정부 들어온 다음에 온 나라에서 비물바지 청소하는 거 되게 많이 보실걸요? 맞아요. 왜 그런지 뭐 울산에서도 보였죠. 네. 여기 이 동네에서도 봤어요. 저 진짜 처음 봤어요. 저 막 주말에 SNS에 그런 걸로 주말인데 공무원들이 빗물바지 치우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런. 네. 주말밖에 시간이 없었기 때문은 아닐까. 네. 슬픈 이야기입니다. 고생하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질문이 많았는데, 네, 답이 더 많은 분이 오셔가지고. 좋은 일이죠. 말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저 하나만 더 얘기하고 가도 되나요? 해보세요. 1년 전에 방송하고 갔을 때 네. 사람들이 자작나무 그거 왜 심으면 안 되냐고. 저도 봤어요. 댓글 봤어요. 다음번에 꼭 숲 얘기해 주세요. 이걸 왜 궁금해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여튼간에 뭐 답변을 드리고 가면 그 자작나무의 자연 분포가 우리나라에 없어요. 우리나라는 자작나무가 사는 동네가 아니에요. 그냥 누가 그냥 수입해와서 야 자작나무 이쁘더라 이러면서 수입하시는 거예요? 자작나무는 추운 데 사는 나무예요. 그래서 북한에는 조금 있고 아니면 더 위로 가서 러시아나 이런 데 사는 나무거든요. 근데 추운 데 사는 나무를 이제 더운 데 심어 놓은 거죠. 그러면 여름에 저 말라뮤트랑 허스키들 평소처럼 산책하다 병 나요. 골골 비실비실해요. 뭐 그래서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는 거는 훨씬 더 치명적이긴 한데 추운 데로 가면 그냥 겨울에 얼어 죽거든요. 근데 더운 데로 오는 거는 상대적으로 덜 치명적이긴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이런저런 문제가 발생을 해요. 병 나겠죠. 네, 그래서 강원도에 있는 자작나무 숲 이런 거는 있네요.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네. 근데 거기는 뭐 그래 뭐 강원도니까 하겠지만 더 남쪽으로 내려와서 경북에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너무 남쪽인데 싶은데 사람들은 도시에도 심어요. 도시에 심는 건 진짜 뜨겁거든요. 자작나무들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엄청 빽빽하게 자작나무들은 사는 나무들인데 도시에는 그냥 덜렁 뜨거운데 심어놨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애들은 그냥 되게 고통스럽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결말을 갖고 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날씨 더워져서 압니다만 나무들이 타 죽는데요. 네, 타 죽어요 진짜. 천천히 타 죽잖아요. 빨리 타 죽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잎이 타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애초에 위도가 안 맞는데 심었는데 기후가 더 더워졌네. 이런 더 치명적인 거죠. 적도에서 좀 올라왔으면 모르겠는데 네. 저 북극에서 내려왔으니까 맞아요. 혼자 이제 사람 손으로 역주행시킨 거죠. 그럼 너무 괴롭죠. 그래서 더운데 살고 있는 애들이라서 이제 심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린 거고요. 나무를 괴롭히는 거기도 하고. 네네네. AS가 되셨을지. 네. 하지만 들으실지 잘 모르겠네. 네. 사람이 이 숲에 혼자 있으면 1년 전 일도 계속 생각나고 그렇습니다. 예티 코너 첫 시간이었어요. 자, 김우성 지역위원장 보내드리고 일 있으면 이따가 만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내일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